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머니마스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견조합니다. 최근에 그렇듯이 뉴욕이 흔들려도 국내 증시는 선전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뉴욕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는 올라가고 또 성장률은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선을 제대로 그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과 나는 맞지 않는다면서 해임을 요구도 한 상황이죠. 이 와중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1.9%까지 대폭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고하는 날인데요. 어제 IMF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곡선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면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그 부분을 시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휘청 흔들리는 모습 보였으나 오늘 국내 증시 견조합니다. 현재 코스피 2,482포인트, 코스닥은 713포인트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현선물 시장,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 현재 외국인들 1,000억 원 가까이, 기관이 70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쌍끌이 매도가 시장에 하방 압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담아가죠. 어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 보여주고요. 현재 3,000억 원 가까운 순매수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리는 모습. 어제 장중에 장 막판 경우에 TSMC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가까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우리의 눈은 2분기, 3분기로 쏠려 있기도 합니다. 지금 관세 발효 전에 대만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땡겼었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 3분기에 나올 실적 성장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트럼프 보란 듯이 중국으로 날아갔다고 하죠. 아무래도 H20의 수출길이 좀 통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적인 그 부분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으려 한 움직임 살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리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1%대 하락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1.7% 반등 구간에 놓여 있고요. 자,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84만 원, 85만 원이 돌파가 된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유상증자 축소를 했죠.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또 한 번의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속에 오늘 다시 한번 막강한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방사는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묶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방산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포부를 내비치면서 방산주들 쪽으로 어제 매기가 강하게 쏠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3%의 하락, 기아 2% 상승, 그리고 KB금융이 다시 한번 시가총액 10위로 자리를 했습니다. 원래 HD 현대 중공업과 엎치락뒤치락 자리를 싸움을 이어갔었죠. 간밤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해졌던 소식인데요. 중국에서 건조가 되거나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안건이 시행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뉴스를 예전부터 좀 체크를 해왔었죠. 그렇다 보니 재료 노출의 관점일까요? 오늘 조선주 그렇게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4%, 5%의 강한 시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1%의 하락, HLB도 2%, 레인보우 로보틱스 1%, 일제히 2위부터 5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은 약세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에 나와 있는 종목들. 오늘 확실히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 관련주들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세의 연속적인 부분에서의 그 목격이 되고 있죠. 펩트론 7% 상승인데요. 간밤 일라일일리 또 한 건 해냈습니다.
지금 뭐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이후에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탄생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상 3상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래 젯바운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다면 이번에는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경구용 치료제라고 하는데 효과 그리고 안전성 모두 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로 키워드가 달려있는 종목들로의 그 압축해서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펩트론이 계속해서 시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8% 가까운 상승으로 17만 원 선 도달이 됐고요. 리가켄바이오 2% 상승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2부 출발합니다. 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장 분위기 뭐 견고합니다. 뉴욕이 흔들려도 국내 증시는 최근 아웃퍼폼을 해주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빠졌는데 저희 왜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반사에 반사를 하시는군요. 네, 일단 뭐 그런 거보다 네. 미국은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할 만큼 올랐다. 예, 그러면 저희는 오른 것도 없는데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서러워서 살겠느냐. 양쪽에서 자 힘내자. 뭐 이런 쪽에 대한 매수세가 몰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 뭐 마음의 걱정은 다들 그거 하실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파는데 우리는 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쪽에 대한 시각들이 많은 거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뭐 밸류 메리트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과정들 그리고 또 실적이 작년에는 그 생각보다 좀 떨어졌지만 네. 올해는 지금 실적의 EPS 확장이 그대로 좀 나가고 있다는 것들 물론은 이 관세 여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유지가 돼 있다 그러면 버텨줘야죠. 이럴 때는요. 예, 그리고 이럴 때는 또 그렇다고 주가 막 오르니까 다시 막 사고 싶거나 아니면 또 막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또 굴뚝 같을 수는 있겠는데 대가는 건 좋습니다. 대가는 좋은데 만약에 또 미국이 또 의회 요즘 모르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또 혹시나 출렁인다. 그럼 그때 딱 하고 살 수 있는 비중 정도는 두시면서 그래도 지금 시장을 올라오는 걸 좀 즐겨야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꼬꾸라질 걸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실탄 장전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을 바라보자라는 쪽으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자 대표님 그럼 오늘 제약바이오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 군단들의 힘이 좋은데 그렇습니다. 일라이릴리 호재를 물고 왔잖아요. 네. 먹는 비만 치료제가 탄생을 할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한테 희소식입니다. 뭐 이렇게 날씬하신데요? 뭐 제 특정비를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죽겠어요. 지금 예. 네. 그 보통 이제 복부 비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임상 실험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비만 치료제 쪽도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하반기 좀 지지부진했어요.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어떤 일라이릴이나 아니면 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일단 팔리긴 팔리는데 약간 가격에 대해서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제대로 반응을 못했던 모습들이고 그러다 또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또 바뀌기 시작하네요. 네. 가장 먼저는 화이자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일단 포기했습니다. 기법 이거 선언을 했죠. 왜 포기했나요? 제가 보니까 일라이릴리가 잘할 걸 알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들도 뭐 성과 이어가던 거를 이거는 제대로 했을 때 비용만 더 들어가겠다. 일찌감치 포기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저희도 주식하다가 안 되면 손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화이자도 손절.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더 잘하는 쪽에 힘을 실어보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쪽인데 1112가 그러면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임상 이상 결과를 보내줬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젯바운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네. 맞아야 되는 거고 이제 일주일에 그러니까 4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 있는 쪽을 막 개발을 하고 있는 네. 회사가 나왔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쪽과 이제 연결되는 쪽을 또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 또 한 건 했다. 경구용 쪽에서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데 이걸 잘 보다 보니까 오포클로르 뭐 그거죠. 네, 제가 아까 네. 뭐 이 시황 볼 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아직 입에 안 붙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봐볼게요, 제가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옷입니다. 성은 네. 오시 집안 사람 약품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럼 성과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오포글리프론. 오포만 할게요. 네. 이제 오포 임상 3상 통과했다는 소식. 네, 맞습니다. 3상까지. 그러니까 들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위고비 네. 아시죠? 위고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만큼 거의 비슷한 성과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40개월이다 보니까 네.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그러면 아프게 주사를 맞습니까? 그리고 또 매주 주사 맞는 것보다 약으로 해결하겠다. 그렇죠. 그게 더 좋은 거죠. 근데 물론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은 중간에 이탈하는 환자 도저히 그러니까 임상 실험 중에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이탈하는 환자도 의외로 의미 있는 숫자는 좀 됩니다. 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 부작용이 심하다고 받을까 아니면 하다가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또 포기했던 숫자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힘드니까 그러면 살은 빠지겠네요. 네, 예,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국내에서는 그러면은 이쪽에 대해서 영향을 어떻게 끼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저희 비만 치료제 쪽에서 먼저 훅 들어온 종목이 펩트론입니다. 네. 네, 펩트론이 일단 장기 지속하는 물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단 주사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되는데 4주까지 맞는다. 그러면 펩트론과 결합되는 장기 지속형 물질을 같이 결합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게 작년에 계약을 한번 했었고요. 네.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 쪽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펩트론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엔 인벤티지랩 가야죠. 네. 그래서 인벤티지랩이 그 손을 맞잡고 움직였는데 오늘은 또 그 중에서 3대장이라고 하는 인벤티지랩, 그 D&D 파마텍, 네. 3대장이라고 하는 쪽에서 D&D 파마텍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쪽도 만만치 않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이제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는 미국의 회사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그쪽에서 비만 치료제 쪽에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좀 강하게 들어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상황이다. 그러면은 오늘은 경구용 쪽을 본다. 그러면 일단 D&D 파마텍이 가장 대장이다. 먼저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네. 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더 탄력 강한지는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보고 있고, 근데 그렇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111이랑 손을 잡은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도 오늘 움직이는 건 이유가 있다. 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시장은 대세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잠깐만 저 밑에 있던 펩트론이 지금 벌써 시총이 코스닥 쪽에서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박차를 가면서 달려라 1위야 그러면서 저 다음 자리로 가고 있고 이런 쪽의 모습들이 나온 게 지금의 모습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 네.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자리 오늘 이 이슈가 전해졌다 보니 뭐 최근의 시세는 펩트론 오늘 8% 현재 구간 올라가지만 전일도 11% 상승으로 종가가 마감이 됐거든요. 네. 지금 자리 따라 붙는 거 유효하다고 보세요. 뭐 펩트론 플러스 D&D 파마텍 네. 뭐 이런 종목들이요. 인벤티지랩. 이거를요. 그러니까 좀 혹시 앵커님은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네. 근데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하다 보면은 이제 강한 종목들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갖고 이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진화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만약에 제가 보기엔 이러고 있다가 1112 쪽에서 뭐 추가적인 얘기나 아니면 조금 네. 나온다 그러면 1112가 한 번 더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도 월요일날 갭상승을 딱 했다가 거기서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종가 부근에 조금 좀 싸게 사서 월요일날 그 아침에 바로 때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한 번 되지 않을까 하는 쪽들인데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다 보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것들 아니면 이걸 가지고 갔다가 네. 넥스트 트레이드 있죠. 네. 거기서 쭉 봤다가 거기 좀 올라온다고 거기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쪽들인데 워낙 강한 섹터는 쉽게 안 죽습니다. 또 펩트론이 한번 주가의 강세를 맞춰왔기 때문에 네. 아마 이쪽은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시는 건 나쁘지 괜찮다. 않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네. 네, 단. 예. 방송에서 아주 떠들고 뭐 여기저기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나도 해볼까? 예. 근데 전혀 그쪽에 대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예, 또 요즘 뭐 정책 테마주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도 좀 살살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대표님 혹시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들 말고 네. 지금 제차 생물보안법 이야기도 나오고 약가 인하, 뭐 제차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네. 제약바이오 전방위적으로 지금 자리 추세 잡고 올라가는 자리라고도 보세요? 예, 바이오 쪽들은 지금 같은 때 딱 움직이기 좋거든요. 네. 예, 왜냐면은 일단 지금 시장에 주도하는 쪽들이 개인이고, 예, 개인들이 계속 많이 움직이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개인들은 일단 이런 테마의 성격들을 강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언제든지 어떤 긍정적인 뉴스 나온다, 바로 붙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매매해도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국내 업체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해요. 네. 옛날처럼 우리 한 방 있어, 그래서 임상 3상 통과해서 글로벌 신약 항암제 뭐 이런 식으로 빡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 국내 기업들이 플랫폼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내가 독자의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거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 저기다 붙여도 되고 다양하게 붙여줄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별 기대하는데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고 또 어디랑 뭐 계약했다 툭 튀어나오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성과 낸 쪽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가 나오는 성과가 나오는 쪽으로 주목을 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자, 반도체 전략도 우리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젠스당 CEO가 보란 듯이 중국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 네.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혼조세 오늘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뉴스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가서 중국에 가서 형 트럼프 형이 나 때렸어 이러면서 막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피니 형이 이렇게 달래주고 이런 쪽의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그거죠. 뭔가 사업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네.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막는다. 뭐 그럼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는 회사 차원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겠다라고 아주 깔끔하고 딱 똑부러지게 얘기했는데, 네. 그 내용을 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많이 삐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도 한다고 그랬고, 네. 뭐 5천억 달러가 A 이름입니까? 뭐 700조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맞나요? 예, 그 정도쯤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무시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얼만큼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하게 돼 가느냐라는 쪽에 대한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 지금 또 가서 중국과 또 다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H20 못 갑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다시 재설계하고 조금 더 그의 규제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보다 또 사양은 낮지만 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쪽이야라고 할 수 있는, 또 딥시크 개발자랑도 창업자랑도 만났지 않습니까? 이름이 연리영 피온, 죄송합니다. 양원평. 예. 네. 요즘에 깜빡깜빡해요. 예. 이분과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네. 일단 필요한 거를 또 재설계해서 나올 가능성이 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결론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사양이 낮거나 또 다른 어떤 칩셋으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또 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20 들어가는 거 저것도 못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또 HBM이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아닙니다, 이건요. 그럼 하이닉스 쪽으로 무게가 실리네요. 삼성전자보다.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는 지금 캐파가 안 돼요. 지금 다 북아웃돼 있으니까 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반 정도까지 다 예약이 돼 있는 상황 쪽에서 룸이 있다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 같아요. 그러면 아마 네. 또 낮은 사양이지만 들어갈 수 있는 HBM 쪽들은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좀 일을 하지 않을까 네.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 이런 것들 해준다 그러면은 또 엔비디아 쪽에서는 잘했어, 굿잡,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 할 때 이것도 한번 넣어주렴 하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회는 삼성전자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호재거리가 부족했었다 보니 무언가 하나의 불씨만 딱 터지면 올라가지 않을까 삼성전자 생각 드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네. 삼성전기도 최근에 비아디에 MLCC 공급한다 그러고 중국 쪽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으로의 미운털 박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뭐 또 그걸 또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 하게 되면은 좀 그렇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벌써 미운털이 바뀌었겠네요. 예, 때렸어 하고 가가지고 이르는 거 보면은, 네, 그렇지만은 네. 아마 비즈니스의 세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우리 편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항상 뭐 경계를 나누듯이 딱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같은 케이스도 정확하게는 지난번에 어떤 중국에서 초청을 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네 벤더 쪽에서 영향력이 많은 기업인들 쪽을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순서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라고 그러는데 또 안 가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매출 많은 기업, 우리 매출을 그렇죠. 기여를 하는 쪽들이다 보니까 네. 그건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유 이제 삼성 찍혔어라고 보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게다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네. 계속 그래요. 시진핑은 내 친구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 계속 뭐 다독이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일단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친구를 그렇게 때리나요? 네, 이상한 거죠,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발언들과 사고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뭐 단순하게 또 여기서 겹쳐서 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약간 불안한 모습들 쪽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여쭈고 싶은데 TC 본더 관련해서는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일강 구도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일강 구도 이제 한화 비전과 한화 세미텍과도 손을 잡았는데 네. 지금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이 화웨를 그러니까 좀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습니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미 반도체, 한화 세미텍, 뭐 한화 비전이죠.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우리가 어떤 전략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뭐 감정적인 쪽으로 대쓰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이닉스랑 뭐 같이 했었는데 한화 거 세미텍 들어온다 그래서 아유 이제 다 삐졌어 하고 가가지고 뭐 AS 인력 다 철수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단순하게 바라볼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하이닉스한테 통보했습니다. 28% 가격을 올릴 테니까 네. 20%인가요? 그러니까 가격 올릴 테니까 4월 말까지 결정해라라고 한 쪽으로 나왔는데 오케이 콜 그렇게 되면 아무 얘기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라고 보는 건 아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에 공급을 합니다. 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 공급권 들어가고 있고 만약에 삼성까지 근데 삼성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또 감성의 생각을 하게 되면 예전에 한미반도체랑 좀 껄끄러운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못 들어간다. 이게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영원한 적도 없고 아군도 없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삼성도 필요하니까 다오 그렇게 되면 맺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네. 되면은 한미반도체 입장 중에서는 3, 4에 다 들어가는 쪽으로 네. 바뀝니다. 공급처 다변화를 이제 그렇죠. 누리게 되겠죠. 네, 그럼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반발배가 좀 나와도 되겠다라는 쪽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공매도가 청산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숏 커버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 주가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한 8만 원대 네. 근처 8만 원 중반 원대까지는 일단 반등은 좀 들어오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시장은 한화 비전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죠. 이쪽이 또 수급하고 네. 주가 탄력들을 하고 보게 되면 한화비전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눌렸다가 주가가 턴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하기는 한화비전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시도하겠네요. 한 62,500원 직전 고점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또 네. 어떤 단기 저항권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비전은 직전 고점 64,000원 3월 14일자로 기록한 그 부근에서의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한미 반도체는 일단은 8만 원 부근까지는 트레이딩 가능하다 사인 받았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됩니다. 다음 주면 테슬라, 뭐 알파벳, 인텔 실적도 나오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섹터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1분기 실적 기대되는 섹터 그 내일 거기 물어보면은 다 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이렇게 쭉 소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방산하고 조선입니다. 방산조선,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한번 사볼까? 주가는 이번에 충격도 안 받았어요. 다 고점 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믿고 그냥 매수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주가는 미리 움직였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실적은 좋게 보여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섹터가 딱 하나 있네요. 뭐예요?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네, 이쪽은 기회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쪽도 이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무래도 지금 죄송합니다.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쪽들은 예. 아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 시장의 기업들의 1분기 실적과 그리고 그다음 가이던스에 대한 코멘트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가이던스를 못 주겠대요. 네. 네. 그리고 상당히 불확실하다.
매크로 불확실성,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되게 자신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 없는 얘기 나오게 되면 주가는 투자자는 더 자신 없죠. CEO가 자신이 없다는데 주가가 계속 갈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밀리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번엔 잘 나왔네. 근데 2분기나 아니면 관세 여파 때문에 다음은 이라고 하게 되면 얘기를 못 한다. 그러면은 또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번에 1분기 실적 잘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쭉 올라간다. 그러면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네.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한쪽에서 일단 2분기 뒤에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많은 네. 기업들이 더 있다. 섹터들이 많다.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정책 관련해서는 방산이 묶이잖아요. 네. 앞서 정책주 살짝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방산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방산 좀 매매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또 야수의 심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주가 다 저기가 있는데 거기서 더 갈 것 같다. 이런 걸 대응하다 보니까 네. 거기 많이 갔는데 거기서 또 출렁임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할 것 같은데 아주 그 정밀한 세밀한 그래서 네. 또 하이퍼 고도의 매스 작업이 필요한 네.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AS 종목 AS 가볼게요. S&T 에너지 보겠습니다. 공략하고 나서 12% 수익 보고 있는데 38,000원을 향해 가는 자리 부근이거든요. 네. 목표가가 얼마였죠? 계속 홀딩할까요? 그냥 폴딩 하셔도 되고요. 네. 한 뭐 4만 원대까지는 가겠죠. 근데 이제 다음 주 가게 되면 알래스카 LNG 관련된 쪽에서 얘기도 나오고 조금 좀 불안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선 일단은 비중 좀 지금은 수익 나 있으면 비중 줄였다가 네. 다시 한번 출렁임 나오면 그때 사겠다라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만 원 부근까지는 오케이이지만 수익 나고 있다면 챙기는 거 유효하다. 답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 중에서 한국콜마 보고 있습니다. 요즘 화장품 쪽 뜨겁습니다. 네. 좋은데 이쪽도 추세는 가고 있는데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다리다가 약간 또 한번 7만 원대 초반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대가도 될 것 같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의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2공장이 있습니다. 1공장, 2공장. 2공장은 4월 말에 딱 가동이 돼요. 선견 지명이 있던 거죠. 네. 예. 저거 관세 때리게 되면 우리한테 다 오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같이 협업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죠. 다들 나한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가 600억 정도 캐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나면서 올해 말까지는 3천억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줄 서 있겠죠. 줄을 서시오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들 다 받아다가 해준다 하게 되면 공장의 그 증설 효과까지 같이 계산한다.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네. 그쪽에서 ODM 쪽에서는 가장 최선호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요즘에 종목 중에서 펌텍코리아라고 아십니까? 용기 만드는 회사죠. 예. 오늘도 주가 가다가 밀렸네요. 근데 네. 여전히 추세는 양호합니다. 우리나라에 용기 만드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또 그중에 있었는데 또 연우라는 회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한국콜마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 같은 경우도 같이 작용을 한다. 그럼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콜마 받았는데 전고점이 78,000원인데 전고점 돌파도 노려보세요. 전고점 78,000원에게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목표가는 조금 1차로는 8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보면서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좀 길게 봤을 때 이제 레벨업을 하나씩 해가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8만 5천 원대 본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다음에 매물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받았습니다. 8만 5천 원 목표가 설정해 보겠고요. 손절가 6만 5천 원으로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을 향한 큰 그림, 금요일 날 빅피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빅피처 3가지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IT입니다. 그 안에서 삼성전기 챙겨볼 텐데 이 삼성전기가 MLCC 쪽으로 좀 강한 모멘텀 가지고 있죠. 네, 삼성전기 하면은 사실은 MLCC로 상당히 유명하죠. 네. MLCC는 어떻게 보면 이제 IT 부품 쪽으로 보면 이제 쌀과 같은 역할을 해주죠.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조금 그 BID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기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은 성장 산업에 대해서 크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이죠. 로봇이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휴머노이드로 네. 전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뭐 1, 2년 이내에 출시를 하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해서 좀 빠르게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빠르게 좀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를 편입을 하면서 좀 이 시장에 좀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휴머노이드라는 게 뭐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카메라 센서를 삼성전기가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지면 로봇의 눈의 역할이 될 만한 카메라 쪽 모멘텀 강하게 받아가는 삼성전기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도 함께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AI 가속기형 FCBGA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기판입니다. 사실 쉽게 설명해 드린다라면.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삼성전기는 IT 부품, 기판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기판이라는 제품이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쪽에 들어가는 기판이냐에 따라서 또 가격은 천차만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가속기형, 서버, 데이터 서버용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 작년 연말 실적으로도 확인됐고 올해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유명하고 그쵸. 또 삼성전기를 많이 끌어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유리기판 하면 삼성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기업들 뭐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좀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였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시장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삼성전기가 같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AI 가속기형 FCBGA 이 기판을 또 이제 유리기판으로 또 전환시켜서 이제 앞으로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가 지금은 유리기판 매출이 안 나오겠지만 한 내년 정도 된다라면 충분히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기대감 끌고 갈 수 있다고요. 이 MLCC 쪽으로 하면 최근에 뭐 앞서서 살짝 언급 주신 네. BID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는데 세 번째 카테고리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MLCC입니다. 그러니까 그 MLCC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만은 단가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수익성이 좋지 못했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전장용, 차량용 MLCC로 이제 전환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RD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그저께 맺었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MLCC라는 게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요, 뭐 일반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고요, 그쵸. 그리고 뭐 노트북, 뭐 차량용 반도체 뭐 다 들어가는데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겠죠. 일반 가전제품보다는. 그리고 차량용에도 이제 들어가는 게 더 많고 또 제품 단가도 더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 어떤 기대가 그 협업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BID 쪽에 좀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쪽에 대해서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다. 차량용 MLCC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휴머노이드 또 AI 가속기용 기판 그리고 차량용 MLCC 뭐
거의 뭐 전 산업에 다 들어가는 네. 제품을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서서히 좀 정상적으로 그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정상적으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그동안 주가가 좀 비정상적으로 빠졌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정상화 과정을 밟는다고 한다면 목표가 어디까지 보실까요? 네, 일단 삼성전기는 사실 몇 년 동안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한 2, 3년 정도, 한 3년치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행보세였습니다. 행보세였다가 오히려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저점을 깨면서 조정을 받았었죠. 실적이 엄청 안 좋았는가 또 그건 아니라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을 받을 때 작년 저점까지 좀 조정을 받고 지금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시장이 뭐 엄청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시장 저점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전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조정이 받는다고 해도 조정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11만 5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뭐 더 빠진다고 해도 크게 막 삼성전기가 뭐 9만 원, 8만 원 갈 가능성은 전 적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1차 반등 목표치는 14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월 달, 3월 달 한번 강하게 반등을 주고 기간 조정을 주는 과정에서 무너진 자리이기 때문에 14만 원 매물 부담감이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14만 원 이후에 또 기간 조정 이후에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1만 5천 원으로 놓고 4월 남은 기간 혹은 5월 초까지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지지부진한 횡보세, 그 이후에 이어졌었던 급락 연출했던 삼성전기입니다. 모멘텀 세 가지 탄탄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달려야 할 길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요즘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세 개의 기둥을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좀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힘써준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바이넥스 준비를 해주셨는데 특히 미국 쪽에서 들려온 소식이죠. 약가 인하와 관련된 정책 수혜 기대감이요.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올라왔었던 쪽이 이제 기술 플랫폼 쪽 ABL 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알테오젠이 또 긍정적인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CDMO 쪽이라 좀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약가 인하를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었죠. 근데 약가 인하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복제약, CDMO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또 규제를 해야 되는 네.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라든지 뭐 일본 같은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생물보안법이 지금은 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해졌죠. 조용해진 상황인데 뭐 결국에는 통과를 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은 작년 연말에 했으면 좋았습니다만은 뭐 상반기에 하나 혹은 올 하반기에 하나 내년에 하나 결국엔 중국을 규제하겠다라는 그 기조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면 생물보안법은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를 좀 미리미리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약가 인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좀 이것도 좀 늦어지고 있죠. 중국 관련해서 바이오 제약 규제를 하겠다, 네.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이게 불시에 나올 수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컨테이너 중국 배 관련해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갑툭튀로 나온 거예요. 사실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있어 왔는데 조금 조용해지는 듯 조용해지다가 오늘 싶었는데. 갑자기 발표가 된 거잖아요. 이거에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중국 바이오 규제 관련해서도 언제 갑자기 툭 튀어나올지 모른다. 근데 그 기간이 엄청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항상 뭐 1, 2주 이내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럼 관련된 기업들이 뭐 주가가 엄청 올랐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좀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약간 인하 정책 그리고 조금 더 더해서 생물보안법 이슈까지 이 사이에서 중국의 반사 수익 K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중국 예스 오시바이오 같은 경우만 네.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 정도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요? 점유율이 아마 그 정도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시바이오보다 살짝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높았겠지만 작년 여름 가을 기준으로 한 1, 2% 뒤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오시바이오가 지금 15% 정도 되는 점유율이 더 10% 이내로 줄어들었지 막 20%, 30%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큰 회사의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면 충분히 다른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뭐 조 단위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오시바이오와 그 관련된 매출일 가능성도 높다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ST팜이라는 또 회사가 또 있습니다. 또 바이넥스랑 비슷한 CDMO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작년 여름쯤에 조 단위의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게 아마 중국에서 원래 공급하던 것을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규제하면은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파이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 시장 크기가 한정되어 있으면은 다른 기업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것만 딱 가져오는 거니까. 근데 이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다른 기업이 나가지 않더라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그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왜 커지냐면은 블록버스터급 약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약은 한번 특허를 받게 되면 20년 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특허가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른 기업들이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약을 개발하는 데 먼저 주력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복제약이라고 해도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상도 그쵸.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쓰고 이 약이 성공했을 때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 생산 시설까지 아까 바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생산은 이 CDMO 기업들이 다 맡아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거기에 맞춰서 CDMO 기업들도 같이 매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캐파도 꾸준하게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장 증설이 완공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더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공장 증설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고요. 또 올해도 이제 상반기 이후에 2차, 3차 공장이 증설이 좀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장만 많이 늘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생산을 해서 팔 수 있는 판로처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수주가 들어와야죠. 그렇죠. 근데 수주는 잘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미국, 유럽, 일본, 특히 이 복제약,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제일 큰 시장들 이 대륙에서 이제 인증을 다 받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인증을 두 달 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바이넥스 제품을 그러니까 바이넥스에다가 위탁해서 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미국에다 판매를 바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장 증설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매출이 이것들이 반영이 된다라면 사실은 주가는 지금 엄청나게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넥스 한번 차트 살펴볼까요?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주셨는데 올려본다면 저희가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 목표가는 조금 더 높일게요. 한 1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제가 네. 18,000원이라고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19,000원 정도까지 어떤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길게 본다라면 연말까지 본다라면 충분히 23,000원, 24,000원도 좀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19,000원 정도, 그리고 2차는 한 23,000원 정도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이걸 조금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14,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14,500원 정도 혹은 14,000원 정도로 손절가로 놓고 접근해 보시면 조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넥스 가격 전략 받아봤습니다. 손절가 14,000원에서 14,5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지만 연말까지 긴 호흡으로 본다면 23,000원까지 열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플랫폼이요. 플랫폼 쪽도 요즘 상당히 강한데 그 안에서 카페24 가져와 주셨거든요. 네.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다 보니까요. 이쪽 관련해서 조금 더 카페24가 수혜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카페24가 커피숍이 아니고요. 쇼핑몰을 전담해서 이제 제작해주고 이제 공급하고 또 관리해주고 또 결제 시스템까지 원스톱으로 다 관리를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역성장한 적은 없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조금 논란들은 좀 있었죠. 뭐 위메프 사태라든지 네. 또 반란 그 명품 관련된 이슈라든지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뭐 큰 대형마트라든지 시장에 가서 장을 보지는 않는다.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쵸?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네. 게.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예전에는 내가 어떤 쇼핑몰을 차린다는 게 좀 진입장벽이 좀 있었어요. 투자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특히 홈페이지 같은 걸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외주를 줘서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금액을 줄여주고 절차를 간편하게 해주는 기업이 카페2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시장 커지고 또 여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쉽게 도와주고 있는 게 카페24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요즘 뭐 너튜브 같은 데 보면 확실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청년 내지는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학생들이 온라인 쇼핑을 운영하는 사장님으로 역할을 네.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진입 장벽이 줄어들었다. 네. 플랫폼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네. 10조에서 12조로 늘렸는데 네. AI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대감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을 좀 우리가 지켜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그 유튜브 네. 같은 것도 보시면 그냥 예전에 쇼츠 같은 거 네. 쇼츠라고도 있고 뭐 짧은 영상 같은 거 본다고 쇼폼이요. 네, 쇼폼 같은 거 볼 때 보면은 하단에 무슨 제품 하면서 뭐 클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네, 있어요. 샵 해서 네, 태그 예. 걸려 있는 네. 거요. 그게 사실은 그 채널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아예 쇼핑몰 자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그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추가 수입을 낼 수 있게끔 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카페24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라든지 뭐 네이버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관련된 것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내가 어떤 사업자가 쇼핑몰을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면서 쇼핑몰을 같이 그렇죠. 곁들여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 고객 확보가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추경 확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형 마트 관련된 기업들 뭐 이마트, 뭐 신세계, 롯데쇼핑 같은 기업들 주가가 좀 좋았었는데 추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현금이 좀 많이 돕니다. 어떤 재정 부양을 하는 것이니까 유동성이 네, 유동성이 좀 공급되니까요. 공급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못 느끼죠. 그 한국은행에서 항상 설날 추석에 보면은 네. 현금 시중에 몇 조를 푼다 그러면 맞아요, 돈다발 나오는 걸 보였는데 왜 저 돈은 나한테 안 오나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녹아서 또 매출을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5월, 6월로 갈수록 또 소비 시즌이 많이 하게 되는 네. 시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전자상거래 시장을 또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24는
관련된 홈페이지를 제공하지만 또 결제 관련해서도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제 금액이 늘어나면 또 매출도 동반해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카페24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빠르게 받아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기간 조정을 주고 있어요. 옆으로 지금 지난 2월 달부터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저는 이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서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충분히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이 박스가 하단 정도를 놓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상단은 일단 7만 원. 지난 2월 말 고점이 69,700원인데 저는 7만 원은 한 번은 갈 수 있고 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카페24 받아봤습니다. 손절가 5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7만 원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빅피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머니마스터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까지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금입니다. 내일 주말인데 정말 밖에서 재미있게 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